두 발에 자연을 담아 침묵 속에 인간을 담아 존 프란시스 아름다운 지구인 플래닛 워커. 나는 저녁별이 총총이 박힌 하늘로 걸어간다. 바다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온다. 잠시 멈춰서서 공기를 들이마시며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를 바라보고 저 밑에서 우르렁거리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공기는 달콤하다. 여름 향기의 좁은 석 냄새와 썩어가는 해초 냄새가 섞여 있다. 나무들은 춤을 춘다. 가지가 날씬한 유칼리 나무는 거세게 출렁이고 사이프러스는 천천히 몸을 굽힌다. 바닷물이 바다와 대지를 조각조각 찢어 놓는다. 이 모든 풍경은 하나의 축제다. 다음 도시까지 이동하는 동안 나는 매 순간의 매력을 마음껏 즐긴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배경으로 나무들이 윤곽만 보인다. 우리는 은하수다. 언덕과 산을 넘고 해변을 따라 침묵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문득 떠오른 말이다. 우리는 은하수다. 이 말은 수채화로 바뀌고 다시 음악으로 바뀐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가 흘러내린다. 배낭을 짊어지고 묵묵히 길 위를 걷는 남자가 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동그란 몸통을 가지고 있고 기타처럼 연주하는 미국 악기인 벤조가 들려있다. 음유 시인처럼 악기 연주로 여행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길 위에서 음악은 훌륭한 친구가 되고 뜻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물이 되기도 한다. 그는 여행 중에 마주치는 장면을 스케치한다.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를 보다 풍부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다. 도보여행 22년, 침묵여행 17년, 아름다운 지구인 플래닛 워커는 독특한 충동에 이끌려 놀라운 결단력과 신념으로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여행을 떠난 한 남자, 존 프란시스의 이야기다. 안개에 둘러싸이고 밤의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유조선 두 척이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반도를 잇는 금문교 밑에서 충돌했다. 5일 84만 갤런이 파도가 심한 샌프란시스코만으로 흘러들었다. 몇 시간 동안 짙게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자 시커먼 타루와 함께 죽어가는 새와 물고기와 바다 표범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노인이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우는 사이 시커멓게 변한 농병아리 한 마리가 그의 손 안에서 죽었다. 1971년 1월 18일 쌀쌀한 겨울 아침에 벌어진 이 참극은 한 인간의 삶을 전혀 다른 궤도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농병아리 한 마리는 존 프란시스에게 어린 시절 처음으로 목격했던 죽음의 기억을 불현듯 상기시켰다. 그는 6살에 처음으로 죽음을 목도했다. 집 앞 도로를 거닐던 개똥 집바퀴 한 마리가 자동차 바퀴 밑에 깔리고 만 것이다.
죽음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낸 존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또 하나의 죽음이 찾아온다. 둘도 없는 친구 제리 테너의 죽음. 존 프란시스는 친구의 죽음에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린다. 친구를 떠나보낸 존 프란시스는 희미해져 가는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자 이리저리 애쓰다가 우연히 산책이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걷는다는 것은 그에게 삶을 축복하는 의식처럼 다가왔고 그는 밤길을 걸어 3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내로 나갔다. 밤 공기 속에서 이슬에 젖은 잔디가 풍기는 푸릇푸릇하고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그는 왠지 모를 자유를 느꼈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그 자유가 무엇이었는지 깨닫는다. 그것은 익숙해져 있던 생활 방식으로부터의 자유였다. 아침이 되자 나는 란스를 만나러 간다. 란스는 데비와 함께 정원을 손질하는 중이다. 지난 2년 동안 란스와 나는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지냈다. 그는 내가 뭔가를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다. 나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란스는 집 외벽에 등을 기대고 멀리 들판 너머를 바라본다. 벌새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처마에 매달아 놓은 모이통을 향해 날아오른다. 우리는 말없이 벌새를 바라본다. 벌새가 다시 윙윙거리며 날아가 숲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란스가 대답한다. 아니야, 절대 미친 짓이 아니야. 차 운전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나도 내가 쓰는 연장이나 어떤 물건에 실증 나면 치워버리잖아. 내 생각이 바뀌거나 그 물건이 마음을 고쳐먹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지. 그때부터 존 프란시스는 동력을 사용한 운송수단을 일절 거부하고 오로지 두 발로만 이동하기로 마음먹는다. 당신 한 명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존 프란시스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변화시켜 나간다. 존 프란시스는 그렇게 22년 동안을 걸어 다니며 산을 오르고 메마른 사막을 건너고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국을 구석구석 살폈다. 나중에는 쿠바와 브라질을 도보로 횡단하고 알래스카와 남극까지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환경과 인간,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존 프란시스는 걷는다. 그가 오직 두 발만을 이용해 땅을 밟고자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책임, 나아가 인류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환경 파괴에 대한 죄책감을 통감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도보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게 된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공감하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과 삶을 향한 순수한 경외심으로 순례길에 올랐을 뿐 자신의 선택을 비난당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의 여행에 불편해했다.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극단적인 단절을 맛보며 순례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걷는다는 일상적인 행위 속에는 점차 영적이고 성스러운 감정이 싹텄다. 내가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태젠이 주간 신문에 실린 편지를 전해준다. 마을에 돌아간 사람 중 하나가 쓴 편지다. 그 사람은 내가 너무 느리게 이동하고 있어서 스스로 정해놓은 시간인 18년은커녕 평생 걸려도 세계를 일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긴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도 포인트 레이에스 역에서 40km 떨어진 페탈로마까지밖에 못 왔다. 편지를 읽고 나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 순식간에 40km쯤 이동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시간당 4.5km밖에 못 간다는 이성적인 사고를 금방 되찾는다.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은 좋지만 여행을 하면서 현재의 매 순간에 충실하게 임하려면 명상이 필요하다. 나의 걷기는 이미 명상이 되어 있다. 만약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나는 내가 있고 싶은 곳을 이미 떠났을 것이며 지금 가려는 곳에 이미 도착해 있을 것이다. 걷는 내내 어디쯤 왔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순례에 관해 통과 의례라는 책을 쓴 아놀드 반 헤네프는 모든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단계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단계다. 두 번째는 중간기로서 순례자가 고정된 사회구조에 속하지 않는 모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순례가 완성되고 순례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재결합이다. 헤네프가 말한 순례의 단계처럼 프란시스의 순례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익숙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상의 단순한 반복만을 익숙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늘 이용하는 자동차 역시 익숙한 것이지만 그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는 석유도 우리에겐 익숙하다. 현대사회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는 데가 없는 석유 역시 익숙한 것이지만 석유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도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다만 몇 개의 연결고리들을 거치며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뿐. 오히려 걷는다는 행위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더 낯설지 모른다. 그의 순례는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며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거쳤다. 걷기와 침묵은 나를 구원해 주었다. 걷기와 침묵은 속도를 늦추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준다. 침묵은 단순히 내가 입을 다물 때 생기는 말의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총체적이면서 독립적인 현상으로 외적인 요소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재발견한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침묵으로 일관할 것을 결심한다. 여행 중에 숱하게 경험했던 타인과의 단절은 그로 하여금 의사소통에 회의감을 갖게 했다. 그는 말이란 서로 간의 생각이 오가는 것을 가로막는 반쪽짜리 도구라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꼈다. 프란시스는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도보 여행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는 짧은 문장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데 좌절감을 느꼈다. 대신 그는 침묵하는 길을 택했다. 걷기를 통해 순례의 첫 단계로 들어간 그는 이제 침묵에 의해 고정된 사회 구조에 속하지 않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소통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글자가 있었으며 벤조가 있었고 만국 공용어인 웃음이 있었다. 침묵은 표면적으로만 그와 사회를 단절시켰을 뿐 실제로 그는 침묵을 통해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른이 된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 판단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귀를 기울였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 반박할 주장을 미리 생각해내느라 바쁘게 머리를 굴렸다. 말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공격하지 않기로 하니 자연히 남의 말을 제대로 듣게 된다.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라고 존 프란시스는 이야기한다. 사회와 떨어져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도 어느덧 내면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성숙한 순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침묵 도보 여행을 계속하던 어느 날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성자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다. 침묵과 말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같다. 둘이 합쳐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사이. 침묵과 말이 맞닿는 자리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어쩌면 진정한 창조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창조가 진정한 창조라고 믿기에 나는 침묵을 동반하지 않는 발언에는 창조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발언은 공식 연설이나 예의상 늘어놓는 미사여구처럼 사교의 장에서 틈새를 메우는 역할이나 할 따름이다. 토마스 머튼 신부는 공간을 이동하는 순례는 내면의 여행을 겉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내면의 여행은 외적인 순례에서 발견하는 의미와 신호를 토대로 내면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두 여행 중 하나만 해도 되지만 둘 다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했다. 이제 존 프란시스의 여행도 점점 더
적극적인 의미를 구현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모호한 사회적 위치에 서 있는 자기 처지를 받아들여 환경보호라는 대의를 촉구하고자 마음먹는다. 여러 대학과 기관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여행 중에 대학 공부를 마치고 석사학위와 토지자원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조용히 삶을 즐기려 유랑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침묵을 서약했다. 그는 매년 자신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갱신해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서약을 갱신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정확히 모르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17년 동안이나 침묵을 연장해 왔다. 그리고 44번째 생일에 비로소 그는 자신을 속박하던 마음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느낀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지구의 날을 택해 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위해서 말을 하겠다는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선언은 사회와 재결합하는 순례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가 지구의 날을 택해 환경 보호를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한 데는 사회 속으로 되돌아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순례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의 침묵 여행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인간과 환경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그의 위대한 순례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자신과 대면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편을 갈라 싸울 필요가 없고 국가의 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일 필요도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좁은 행성에서 이 귀중한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갈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 걷기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존 프란시스는 1991년 국제연합 환경계획 UNEF의 세계 뿔뿔이 공동체를 담당하는 친선 대사로 임명되어 홍보와 환경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22년이란 세월을 거치며 존 프란시스는 환경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가 되었고 교육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 그 작업을 도와주려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한 번쯤 고찰하게끔 영감을 불어넣는다. 존 프란시스의 벤조 연주는 오늘도 잔잔히 울린다.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해서 법정 스님은 말한다.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금세기 안에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5도에서 8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산다면 히말라야를 비롯한 빙하들이 앞으로 40년 안에 모두 사라진다고 한다.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지면 인도의 겐지즈강이나 메콩강, 양자강 등 큰 강의 물이 부족하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식량 위기를 초래한다. 모든 것은 이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상관관계로 이어져 있다. 어떤 현상도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후손까지도 살아남으려면 현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보다 겸손한 태도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맑은 가난의 미덕을 하루하루 실천해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넘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우리만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 때에 허물지 않고 갖고 온 은혜이기 때문이다. 존 프란시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지구인 플래닛 워커는 2008년 플래닛 워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2008년 9월 살림에서 안진이의 번역으로 소개되었다. 이 책에는 존 프란시스가 여행 중에 직접 그린 그림이 곳곳에 실려 있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충고가 함께 곁들여져 있다. 존 프란시스는 이 책의 한국어판을 태안기름 유출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바쳤다. 존 프란시스의 일대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톰 세디악 감독의 연출로 영화화될 예정이다. 두 발의 자연을 담아 침묵 속에 인간을 담아 존 프란시스 아름다운 지구인 플래닛 워커. 나는 저녁별이 총총이 박힌 하늘로 걸어간다. 바다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온다. 잠시 멈춰서서 공기를 들이마시며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를 바라보고 저 밑에서 우르렁거리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공기는 달콤하다. 여름 향기의 좁은석 냄새와 썩어가는 해초 냄새가 섞여 있다. 나무들은 춤을 춘다. 가지가 날씬한 유칼리 나무는 거세게 출렁이고 사이프러스는 천천히 몸을 굽힌다. 바닷물이 바다와 대지를 조각조각 찢어 놓는다. 이 모든 풍경은 하나의 축제다. 다음 도시까지 이동하는 동안 나는 매 순간의 매력을 마음껏 즐긴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배경으로 나무들이 윤곽만 보인다. 우리는 은하수다. 언덕과 산을 넘고 해변을 따라 침묵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문득 떠오른 말이다. 우리는 은하수다. 이 말은 수채화로 바뀌고 다시 음악으로 바뀐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가 흘러내린다.
배낭을 짊어지고 묵묵히 길 위를 걷는 남자가 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동그란 몸통을 가지고 있고 기타처럼 연주하는 미국 악기인 벤조가 들려있다. 음유 시인처럼 악기 연주로 여행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길 위에서 음악은 훌륭한 친구가 되고 뜻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물이 되기도 한다. 그는 여행 중에 마주치는 장면을 스케치한다.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를 보다 풍부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다. 도보 여행 22년, 침묵 여행 17년. 아름다운 지구인 플래닛 워커는 독특한 충동에 이끌려 놀라운 결단력과 신념으로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여행을 떠난 한 남자, 존 프란시스의 이야기다. 안개에 둘러싸이고 밤의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유조선 두 척이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반도를 잇는 금문교 밑에서 충돌했다. 5일 84만 갤런이 파도가 심한 샌프란시스코만으로 흘러들었다. 몇 시간 동안 짙게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자 시커먼 타루와 함께 죽어가는 새와 물고기와 바다 표범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노인이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우는 사이 시커멓게 변한 농병아리 한 마리가 그의 손 안에서 죽었다. 1971년 1월 18일 쌀쌀한 겨울 아침에 벌어진 이 참극은 한 인간의 삶을 전혀 다른 궤도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농병아리 한 마리는 존 프란시스에게 어린 시절 처음으로 목격했던 죽음의 기억을 불현듯 상기시켰다. 그는 6살에 처음으로 죽음을 목도했다. 집 앞 도로를 거닐던 개똥 집바퀴 한 마리가 자동차 바퀴 밑에 깔리고 만 것이다. 죽음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낸 존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또 하나의 죽음이 찾아온다. 둘도 없는 친구 제리 테너의 죽음. 존 프란시스는 친구의 죽음에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린다. 친구를 떠나보낸 존 프란시스는 희미해져 가는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자 이리저리 애쓰다가 우연히 산책이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걷는다는 것은 그에게 삶을 축복하는 의식처럼 다가왔고 그는 밤길을 걸어 3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내로 나갔다. 밤 공기 속에서 이슬에 젖은 잔디가 풍기는 푸릇푸릇하고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그는 왠지 모를 자유를 느꼈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그 자유가 무엇이었는지 깨닫는다. 그것은 익숙해져 있던 생활 방식으로부터의 자유였다. 아침이 되자 나는 란스를 만나러 간다. 란스는 데비와 함께 정원을 손질하는 중이다. 지난 2년 동안 란스와 나는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지냈다. 그는 내가 뭔가를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다. 나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란스는
집 외벽에 등을 기대고 멀리 들판 너머를 바라본다. 벌새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처마에 매달아 놓은 모이통을 향해 날아오른다. 우리는 말없이 벌새를 바라본다. 벌새가 다시 윙윙거리며 날아가 숲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란스가 대답한다. 아니야, 절대 미친 짓이 아니야. 차 운전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나도 내가 쓰는 연장이나 어떤 물건에 실증 나면 치워버리잖아. 내 생각이 바뀌거나 그 물건이 마음을 고쳐먹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지. 그때부터 존 프란시스는 동력을 사용한 운송수단을 일절 거부하고 오로지 두 발로만 이동하기로 마음먹는다. 당신 한 명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존 프란시스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변화시켜 나간다. 존 프란시스는 그렇게 22년 동안을 걸어 다니며 산을 오르고 메마른 사막을 건너고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국을 구석구석 살폈다. 나중에는 쿠바와 브라질을 도보로 횡단하고 알래스카와 남극까지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환경과 인간,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존 프란시스는 걷는다. 그가 오직 두 발만을 이용해 땅을 밟고자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책임, 나아가 인류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환경 파괴에 대한 죄책감을 통감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도보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게 된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공감하며 경의를 표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과 삶을 향한 순수한 경외심으로 순례길에 올랐을 뿐 자신의 선택을 비난당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의 여행에 불편해했다.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극단적인 단절을 맛보며 순례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걷는다는 일상적인 행위 속에는 점차 영적이고 성스러운 감정이 싹텄다. 내가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태젠이 주간 신문에 실린 편지를 전해준다. 마을에 돌아간 사람 중 하나가 쓴 편지다. 그 사람은 내가 너무 느리게 이동하고 있어서 스스로 정해놓은 시간인 18년은커녕 평생 걸려도 세계를 일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긴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도 포인트 레이에스 역에서 40km 떨어진 페탈로마까지밖에 못 왔다. 편지를 읽고 나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 순식간에 40km쯤 이동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시간당 4.5km밖에 못 간다는 이성적인 사고를 금방 되찾는다.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은 좋지만 여행을 하면서 현재의 매 순간에 충실하게 임하려면 명상이 필요하다. 나의 걷기는 이미
명상이 되어 있다. 만약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나는 내가 있고 싶은 곳을 이미 떠났을 것이며 지금 가려는 곳에 이미 도착해 있을 것이다. 걷는 내내 어디쯤 왔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순례에 관해 통과 의례라는 책을 쓴 아놀드 반 헤네프는 모든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단계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단계다. 두 번째는 중간기로서 순례자가 고정된 사회구조에 속하지 않는 모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순례가 완성되고 순례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재결합이다. 헤네프가 말한 순례의 단계처럼 프란시스의 순례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익숙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상의 단순한 반복만을 익숙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늘 이용하는 자동차 역시 익숙한 것이지만 그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는 석유도 우리에겐 익숙하다. 현대사회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는 데가 없는 석유 역시 익숙한 것이지만 석유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도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다만 몇 개의 연결고리들을 거치며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뿐. 오히려 걷는다는 행위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더 낯설지 모른다. 그의 순례는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며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거쳤다. 걷기와 침묵은 나를 구원해 주었다. 걷기와 침묵은 속도를 늦추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준다. 침묵은 단순히 내가 입을 다물 때 생기는 말의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총체적이면서 독립적인 현상으로 외적인 요소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재발견한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침묵으로 일관할 것을 결심한다. 여행 중에 숱하게 경험했던 타인과의 단절은 그로 하여금 의사소통에 회의감을 갖게 했다. 그는 말이란 서로 간의 생각이 오가는 것을 가로막는 반쪽짜리 도구라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꼈다. 프란시스는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도보 여행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는 짧은 문장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데 좌절감을 느꼈다. 대신 그는 침묵하는 길을 택했다. 걷기를 통해 순례의 첫 단계로 들어간 그는 이제 침묵에 의해 고정된 사회 구조에 속하지 않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소통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글자가 있었으며 벤조가 있었고 만국 공용어인 웃음이 있었다. 침묵은
표면적으로만 그와 사회를 단절시켰을 뿐 실제로 그는 침묵을 통해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른이 된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 판단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귀를 기울였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 반박할 주장을 미리 생각해내느라 바쁘게 머리를 굴렸다. 말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공격하지 않기로 하니 자연히 남의 말을 제대로 듣게 된다.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라고 존 프란시스는 이야기한다. 사회와 떨어져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도 어느덧 내면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성숙한 순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침묵 도보 여행을 계속하던 어느 날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성자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다. 침묵과 말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같다. 둘이 합쳐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사이. 침묵과 말이 맞닿는 자리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어쩌면 진정한 창조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창조가 진정한 창조라고 믿기에 나는 침묵을 동반하지 않는 발언에는 창조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발언은 공식 연설이나 예의상 늘어놓는 미사여구처럼 사교의 장에서 틈새를 메우는 역할이나 할 따름이다. 토마스 머튼 신부는 공간을 이동하는 순례는 내면의 여행을 겉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내면의 여행은 외적인 순례에서 발견하는 의미와 신호를 토대로 내면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두 여행 중 하나만 해도 되지만 둘 다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했다. 이제 존 프란시스의 여행도 점점 더 적극적인 의미를 구현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모호한 사회적 위치에 서 있는 자기 처지를 받아들여 환경보호라는 대의를 촉구하고자 마음먹는다. 여러 대학과 기관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여행 중에 대학 공부를 마치고 석사학위와 토지자원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조용히 삶을 즐기려 유랑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침묵을 서약했다. 그는 매년 자신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갱신해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서약을 갱신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정확히 모르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17년 동안이나 침묵을 연장해 왔다. 그리고 44번째 생일에 비로소 그는 자신을 속박하던 마음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느낀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지구의 날을 택해 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위해서 말을 하겠다는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선언은 사회와 재결합하는 순례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가 지구의 날을 택해 환경 보호를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한 데는 사회 속으로 되돌아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순례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의 침묵 여행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인간과 환경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그의 위대한 순례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자신과 대면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편을 갈라 싸울 필요가 없고 국가의 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일 필요도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좁은 행성에서 이 귀중한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갈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 걷기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존 프란시스는 1991년 국제연합 환경계획 UNEF의 세계 뿔뿔이 공동체를 담당하는 친선 대사로 임명되어 홍보와 환경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22년이란 세월을 거치며 존 프란시스는 환경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가 되었고 교육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 그 작업을 도와주려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한 번쯤 고찰하게끔 영감을 불어넣는다. 존 프란시스의 벤조 연주는 오늘도 잔잔히 울린다.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해서 법정 스님은 말한다.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금세기 안에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5도에서 8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산다면 히말라야를 비롯한 빙하들이 앞으로 40년 안에 모두 사라진다고 한다.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지면 인도의 겐지즈 강이나 메콩강, 양자강 등 큰 강에 물이 부족하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식량 위기를 초래한다. 모든 것은 이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상관관계로 이어져 있다. 어떤 현상도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후손까지도 살아남으려면 현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보다 겸손한 태도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맑은 가난의 미덕을 하루하루 실천해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넘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우리만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 때에 허물지 않고 갖고 온 은혜이기 때문이다. 존 프란시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지구인 플래닛 워커는 2008년 플래닛 워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2008년 9월 살림에서 안진이의 번역으로 소개되었다. 이 책에는 존 프란시스가 여행 중에 직접 그린 그림이 곳곳에 실려 있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충고가 함께 곁들여져 있다. 존 프란시스는 이 책의 한국어판을 태안기름 유출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바쳤다. 존 프란시스의 일대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톰 세디악 감독의 연출로 영화화될 예정이다.